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6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된 딸아이가 있고 새 가족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1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혼을 할 당시에 양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서로 모아놓은 돈도 적었던 상황이라 신혼집을 구할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정말 최소한만 지원받아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했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조금 끼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1살 아래였는데 가끔은 저보다 어른스럽다 싶을 정도로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장남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아들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보는 게 부담스러우셨는지 시어머니하고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에 서서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요. 가족들 일에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동생을 아끼는 동생바보인지는 또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도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여동생이 있고 우애가 좋으니 남편이 동생 아끼는 게 섭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기념일이나 딸아이 생일도 까먹을 때가 있는 남편인데 동생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아주 가끔 그런 모습에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아주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다니는 신우와 달리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딱히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신우를 아껴서가 아니라 저는 신우가 가끔씩 탐탁치 않고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요즘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멋도 잘 부리고 세련되고 외모 하나만큼은 반반한 편이에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는 더 예뻤다고 했으니 자라오면서도 얼마나 이쁨 받으며 살았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예쁘긴 하지만 그건 일반인들 중에서 괜찮은 수준인 거지. 어디 미인대회 나가고 연예인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연애부터 결혼 생활 합치면 8년이고 그게 보통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때까지 적당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게 좋게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신우는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해퍼 보이기까지 했어요. 남들 하고 다니는 거 다 하고 사 입는 거 사 먹는 거 사서 모으는 거 똑같이 다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유행하는 건 무조건 다 해봐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심지어 일전에는 제주도 1달 살기를 한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1달 살기 하면서 생활비로 몇백만 원을 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탄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거의 카페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습니다. 툭하면 다른 직장 구하는 건 물론이고 일터도 틈만 나면 바꾸는 게 취미였어요. 허세도 심해서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어디 서울을 벗어나 외곽에 있는 공기 좋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시아버지께서 아침마다 태워다주고 저녁에 태우러 가고 아주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셨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자기 노는데 다 쓰고 시부모님 돈으로 자취하고 그랬으니 그런 신우가 좋게 보일 리가 만무하죠. 책임감 하나만큼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반대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막내이기도 하고 나이차도 많은 편이니 오냐오냐 하면서 공주대접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립심도 없어 보이고 그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드냐면서 자기 부모님이 애를 잘못 키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서 정색을 하길래 동생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남편이 독립해 나온 뒤로 신우를 계속 데리고 사는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몇 번을 대여서 그런지 그나마 오냐오냐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신우가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야 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허세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신우의 씀씀이였죠. 일단 한 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그냥 지르고 보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카드빚을 져서라도 그 물건을 먼저 사놓고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한 번은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질러가지고 돈을 못 갚겠다고 아버님한테 떠넘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보니 아버님이 아주 신우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겠다고 신우를 쥐잡듯이 하고 있길래 남편하고 같이 아버님 뜯어말리느라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저보고 저러다가 아버님이 신우 잡겠다고 일단 우리가 해결해주자고 하길래 그렇게는 못해주겠고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한 뒤에 제가 아는 지인 통해가지고 신우가 사놓은 가방을 신우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는 봤지만 생돈 날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 싶었고 어찌됐든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가방은 없애버렸으니 다행이었죠. 그때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신우 씀씀이에 대해 좋은 충고를 해줬으면 싶었어요. 암만 신우가 예쁘다고는 하지만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 미모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남자들도 야가가지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잰다고 들었거든요. 얼굴 이쁜 거 하나만 가지고 시집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우가 그 정도로 절세미인은 아니었고 학벌도 보통인데다가 모아놓은 돈 없이 직장도 변변찮다 보니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이 동생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말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날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일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저한테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10만 원이면 큰 액수도 아니고 월급날에 곧바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라고 생각했던 25일이 지났는데 신우한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다음 달 일일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도 10만 원 가지고 돈을 갚냐 안 갚냐 하면서 독촉하기는 싫어서 딱히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고작 10만 원 가지고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는 신우가 얄미워서라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기가 월급날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기분이 나쁘단 듯이 나오더군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한 거다라고 저도 같이 화를 내니 신우가 자기 월급날은 15일이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돈 갚으라고 스트레스를 주냐면서 10만 원 가지고 엄청 유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신우 태도에 열이 받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돈을 빌려간 게 20일경입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말은 신우가 월급을 받은 지 고작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미 생활비 10만 원이 모자라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곧 30이 되는 여자가 뭘 해야지 월급날에서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생활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신우 인생이기도 하고 워낙 남편이 신우 이야기에 발작하듯이 반응하는 걸 알고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정말 한 식구인 입장에서 신우 미래가 걱정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일단 먼저 전화를 드려서 신우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딸이 제정신 못 차린 이야기가 쪽팔린 건 아시는지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도 돈을 조금 빌렸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간 걔도 정신 차릴 날이 오겠지 하면서 같이 신우욕을 하고 계시니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제가 받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신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시어머니 반응과는 다르게 남편은 신우 편을 들면서 저한테 또 정색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고작 그 10만 원이 아쉬워서 어린 신우한테 눈치를 줬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오히려 그 10만 원은 자기 용돈에서 깔 테니까 신우한테 독촉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10만 원이 아쉬워서 그랬겠어요?
다 걱정돼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돈으로 신우 돈을 갚아준다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생활비 관리하고 있고 남편이 벌어온 돈이긴 하지만 남편이 쓸 용돈 또한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내 돈 빌려준 걸 내 돈으로 갚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참았을 텐데 신우를 감싸고 돌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신우가 정신 차리기 전에 당신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신우 지금 나이가 곧 30인데 언제까지 품에 끼고 사는 동생일 것 같느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신우를 자꾸 감싸는데 내가 신우 나이 때 당신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모아놓은 돈이 7천만 원이 넘었다. 지금 신우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나는 미래 대비하고 돈을 모으지 않았느냐 따졌습니다. 지금 신우가 한심하다는 걸 돌려서 한 말이고 앞으로 인생 살아가려면 철도 좀 들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전곡을 찔렀는지 남편도 더는 성질을 못 내고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신우랑 잘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신우 상황에 솔직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이라도 한 푼 더 모아놓던지 정신 차리고 괜찮고 눈먼 적당한 남자 찾아서 하루빨리 시집 가버리는 게 지금 신우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남편하고 셋이서 툭 터놓고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나름 자기 상황이나 주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들도 직장 자리 잡히고 안정되고 하니까 콧대 놓고 기센 저를 계속 쫓아다니지 않더라. 자기 아니면 죽겠다던 남자들 지금 보면 다 어디서 젊은 여자 물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덜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도 하루빨리 정착을 하고 싶고 저한테 빌린 돈도 사실 그것 때문에 꼭 쓸 곳이 있어서 필요했었다 하면서 자기가 꼭 갚는다고 잊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보다 자기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생각도 많고 미래 대비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시부모님한테까지 말해가며 오지랖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10만 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 해준 말이라고 어떻게 좋게 마무리 지어서 훈훈하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터져버렸어요. 신우가 10만 원을 빌려간 사건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신우가 10만 원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는 신우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신우가 자기 앞가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날 정도로 감동적인 상황이었겠죠. 심지어 둘이 이야기가 잘 돼서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주는 자리인 줄 알고 신우한테 정말 잘됐다 하면서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돈 이야기더군요. 신우가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설마 그 남자가 신우 상황도 모르고 프로포즈를 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점점 듣고 실상을 알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신우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통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려서 일이 커졌던 겁니다. 신우가 별다른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는 걸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카페를 하나 차려주기로 했고 신우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바닥부터 구르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다 하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자기도 젊을 때 모아놓은 돈이 몇 천만 원은 돼서 지금은 그냥 인생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는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보태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자는 신우의 반반한 외모도 외모지만 신우 씀씀이나 여행 다니고 하는 사진만 보고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잘 사는 꿈이 있는 여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만 들으면 얼굴 이쁘겠다, 돈 많겠다, 꿈도 있고 능력도 있겠다. 세상에 이만한 여자가 또 없을 정도로 좋은 여자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념 있는 여자인 척을 하려고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레스토랑 가서 계산도 척척했던 거고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한테 10만 원을 빌렸던 거였고요. 문제는 그 거짓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상대방 부모님한테 벌써 인사까지 드린 이 상황에 그쪽 집에서는 신우의 거짓말을 진실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아버지가 또 그 말을 듣자마자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정신머리를 고쳐놓으신다고 밖에 못 나가게 또 머리를 홀랑 잘라버려야겠다고 부엌에서 가위 들고 나오시는데 신우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이번엔 저도 아버님을 말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신우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 고쳐먹고 못해도 머리가 다시 길어나올 2년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그래도 적당한 곳에 시집갈 만큼은 모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 이게 신우가 스스로 판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니 남편이 또 왜 그러시냐며 아버님을 붙잡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듯이 지금 자기 안 말리냐, 우리 아버지 안 말리냐 하는 식으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막상 가위까지 들고 나온 아버님도 저번에 1000만원짜리 명품 백대는 저랑 남편이 둘이 달라붙어도 떼어놓기가 힘들 정도로 난동을 부리셨었는데 이번에는 제 눈치를 슬쩍 보시다가 아버님 혼자 안정을 되찾고는 자리에 슬쩍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아버님이 혹시 나보고 보라고 쇼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굉장히 진정이 된 말투로 그래도 제 시집은 보내야지 않겠냐 하면서 머리를 자를 수는 없지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한테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라 시키더군요. 신우 말에는 뭐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지금은 회계사 준비하고 있고 회계사가 되기만 하면 연봉이 1억으로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듣다 보니까 그 결혼할 남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당한 직업도 없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들렸어요. 신우가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이 끝나니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도 앞날은 튼튼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느냐 하면서 슬쩍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안 좋은 촉 때문에 저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고 신우 머리까지 잘라버린다고 아주 생쇼를 하던 이유를 말하시더군요. 안 들키게 애써 돌려 말하시는데 연기하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났어요. 카페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 그거 하나만 차려주면 시집 갈 수 있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참에 신우 시집 보내려고 카페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저희한테 손 벌리려고 저까지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님이 신우를 죽일 듯이 달려들면 제가 그 명품 가방 사건 때처럼 어떻게든 그 돈을 융통해 줄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아버님이 신우를 죽이네 살리네 쇼를 하고 있으면 당황한 제가 어떻게 상황 뜯어말리며 신우 카페 차릴 돈을 턱 내놓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위를 다시 드리면서 신우 머리카락을 아주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거는 카페를 차려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생각도 못 나게 아주 혼쭐을 낸 다음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신우 스스로 돈 모아서 시집갈 사람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버님이 쩔쩔매시길래 제가 가위를 뺏어 들어서 정 모하면 제가 머리를 대신 잘라드릴까 했죠. 제가 예상 외의 반응으로 나오니 온 가족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태도를 바꿔서 신우가 결혼할 사람 집구석이 어떻고 사실 좋은 기회이지 않냐 그러길래 그 집에 진짜 금송아지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뭐냐고, 저도 시집 올 때 신우가 이렇게 모질이인 줄 몰랐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말 맞다나 그 남자가 지금 시험 준비한다는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설마 신우를 진짜 신부감으로 생각하겠냐고, 뭔가 구려도 보통 구린내가 나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한마디 했죠. 신우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니 동생이면 죽고 못 사는 남편이 상대를 잘못 알고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벌이 하면서 버는 돈이니 제가 관리하는 돈이라도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자기는 곧 죽어도 지 돈으로 신우한테 카페를 차려주고 신우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디 그 돈은 네 혼자 벌었냐고, 신혼집 대출 끼고 구하는 것부터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전부 누가 있는지 기억 안 나냐고 따졌죠. 그리고 정 네 동생 시집을 보내야겠으면 네 돈으로 보내라고,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으니 이혼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재산은 정확하게 딱 반을 갈라주겠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선 나는 양육권도 양육비도 전부 받아낼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 그렇게만 알라고 했어요. 남편이 결국 지 동생을 택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가져가려고 한 게 반전이라면 반전이겠네요. 이혼 사유가 결국엔 우리 재산을 신우에게 주자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하탄의 사유 또한 남편에게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양육권 또한 제가 다시 직장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아봐야 지 가족, 특히 신우 일에 발벗고 나서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줄 남편이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으니까요. 6년 세월이 허무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년 전쯤에 신우 시집 보낸다고 이혼하게 된 사연 보냈던 순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깨소금 같은 소식을 듣기도 했고 제 근황을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후기를 적게 되었어요.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도 마무리 지었고 결국 남편 쪽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신우 시집을 보냈는가 봐요. 집안에 돈이 좀 있다니 그 돈을 해줘서 신우 시집 보내놓고 어떻게 그쪽에 빌붙을 심산이었나 보죠. 문제는 그렇게 결혼시켜놨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혼이기는 어쩌네 한다는 거예요. 신우가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이 길기는 한데 그게 진짜 카페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었으니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신우는 컨설트 같은 거 하나 받지 않고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까불고 다니다가 돈이 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카페를 몇 달 동안 굴렸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카페는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있고 모자란 돈은 다 빚을 내서 한 건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러니 결국 남편 집안에까지 손을 벌렸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사실 집안이 썩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자식을 없는 돈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시험은 합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빨리 장가 보내서 돈 많은 처가 덕을 보면서 시험을 합격시키려던 심산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멀쩡한 집안 남자가 뭐하러 그런 신우한테 먼저 청혼을 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였네요. 똑같은 사짜 집안끼리 만나서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나마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던 카페를 무능한 신우가 운영하면서 반년 만에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빚은 있는 대로 지고 지금은 양쪽에서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도 죽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통사정을 해와서 알게 됐어요. 진짜 너무 고소하네요. 조금이라도 잔정이 남아있었다면 안타까운 사정에 속이라도 상했을 건데 이렇게 고소한 거 보니 저도 그 집구석에 미련이라곤 일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불쌍하지도 않으니 봐줄 생각 하나도 없고 양육비 보내주는 거 늦을 생각 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전 남편이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싹싹 비는데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별것 없기는 해도 제 근황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후기 남겼어요. 저는 앞으로 더더욱 잘 지낼 생각만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8살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당연히 평생을 남으로 지내온 가정이다 보니 분명히 서로 간에 당장 이해하지 못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걸 조금씩 양보해가며 서로에게 맞춰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예비 신랑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가 하나를 해주면 두 개를 해주기를 바라고 두 개를 해주면 당연히 세 개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억지에 결국에는 이렇게 파혼을 하고 말았네요. 파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고 이 결정을 내리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걸 참고 결혼을 했다면 제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뻔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나이가 결혼을 생각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른 나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고 예비 시부모님 쪽에서 결혼을 조금 서두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제가 좋아서 정말 평생을 함께 있고 싶어서 청혼을 했다기보다는 예비 시부모님 등살에 밀려 청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예비 신랑의 청혼에도 제 마음속에는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너무 예비 신랑의 부모님께서 예비 신랑 기를 죽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오죽하면 청혼 또한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으니 사실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자다움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저를 어려서부터 애지중지해 주시던 외할머니께서 작년을 기점으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버릇처럼 우리 손녀 시집가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한번 병원에 입원하셨던 뒤로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고작 할머니께 저 시집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했다고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못 믿어온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연애도 그렇게 길게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학벌 괜찮고 직업 괜찮고 신랑감으로 어디 하나 모자란 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오래전부터 직업 괜찮다, 인물 괜찮다 하는 이유로 썩 마음에 들어하시고 있는 눈치셨어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을 예비 신랑 통해서 몇 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신랑에게 조금 강압적이기는 하시지만 정도 많아 보이셨고 또 어머님이 예비 신랑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휘어잡고 계셨으니 예비 신랑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배우기도 더 배워서 좋은 직장을 구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오히려 좋은 쪽만 보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혼을 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지원금을 조금 보태주셔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 아니다 보니 딸이 시집 가는데 어떻게 혼수만 해갈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집이며 혼수며 예단 예물이며 앞으로 결혼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양가에서 서로 딱 절반씩 해서 반반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 쪽에서 그걸 먼저 거절하셨습니다. 여자 하나 시집 보내는데 무슨 그런 큰 돈을 쓰시냐면서 반반 결혼하자는 제안을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뭐 하나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도 싫다는데 저희 부모님 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셨죠. 사돈댁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혼수나 예단 예물은 섭섭하지 않게 준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반 결혼하는 제안은 언제까지고 유효하다고 생각하실 테니 마음이 바뀌거든 언제든지 말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혼수까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 입주를 하고 돌아오는 주 주말에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몰아서 받을 수 있게 스케줄까지 조정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끝날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씨 가족들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서 결혼식을 뒤집어 엎어버렸네요. 예비 신랑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저의 신우가 되었을 사람이죠.
예비 신우 또한 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 쪽에서 결혼 자금의 반을 똑같이 낸다고 해도 거절하시며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나서던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비 신우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할 때 집에서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랬기에 예비 시부모한테서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한테 딸한테 뭐하러 그런 큰 돈을 쓰시냐 하는 말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 다르고 딸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아무튼 그 예비 신우네가 이제 드디어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갔다고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이랑 예비 신랑을 부른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다 보니 딱히 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고 예비 신랑이 같이 갈 테냐 하는 물음에도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길 왜 가겠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뭔데 그런 자리를 간다 안 간다 결정을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시가족 가족 행사에는 이제 며느리인 제가 다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식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 말이 자기 어머니는 말대꾸하고 되묻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집들이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 성격상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간곡하게 어머님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신우가 새로 이사한 집이 저희 회사에서도 보통 먼 거리가 아니고 심지어 저희 집하고도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반대 방향으로 예비 신우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집으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제가 오며 가며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도 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절을 하자니 저도 결혼식 앞두고 시어머니 되실 분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예비 신랑의 누나인 신우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예비 신랑이 어머님과 저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서 입장이 많이 난처해 보이는 게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서 집들이 자리 한 번 다녀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군말 없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집들이를 하기로 한 당일에 급한 회사 일로 제가 야근을 하게 되어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인 야근인데다가 팀 전체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상황 설명하고 혼자서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회사 생활도 단체 생활인데 저 혼자 쏙 빠져버리면 팀원들한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회사에 사정 설명하기도 뭐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씨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돼서 늦는다고 말하기가요. 그래도 부장님도 다른 팀원들도 저희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서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었고 늦게나마 부랴부랴 예비 신우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려 예비 신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들 동찾느라 헤매시지 않나요? 덕분에 밖에서도 시간을 한참 잡아먹고 허둥지둥대면서 겨우겨우 신우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단지가 너무 커서 헤매는 중이라 예비 신랑에게 마중 좀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식사 중이라 자리를 뜨기 그렇다고 저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기도 했고 헤매느라 시간이 더 지체된 가운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식사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야근하고 곧장 이쪽으로 오느라 식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를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먼저 시작했고 식사가 다 끝나 있던 상황이 서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밥이 정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부담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예비 신랑이나 시부모님이나 굳이 신우를 소개하는 자리를 신우 집들이가 아니라 다른 날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기어이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점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안 그래도 잔업도 있었고 식사도 못한지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예비시 가족들 앞에다 두고 벌써듯 있어야 하는 자리가 정신적으로도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자리에 있든 없든 신우 집들이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을 거였고 식사도 저 빼고 하는 자리였다면 차라리 다음 기회에 보자고 해줬다면 저도 참 배려받는 느낌이 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무튼 예비 신우는 그날 처음 보게 된 건데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님도 그 누구 하나 저한테 늦어서 피곤하지 않냐 물어본 사람 없었고 식사가 끝난 자리였지만 저한테 밥은 먹고 온 거냐 물어봐준 사람도 예비 신우밖에 없었어요. 정말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안 했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말을 틱틱거리시면서 늦어서 밥을 못 먹은 건 늦은 사람 복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신들이 며느리 밥 먹는 거 기다려줄 군번이냐면서 예비 신우의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제가 늦는다고 뭐 따로 덜어놓기는 했는가 본데 어머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셨던 게 솔직히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 그 소리 듣고 밥까지 먹으면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안 봐도 뻔해서 솔직히 배는 조금 고팠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신랑 휘어잡으시는 거 보고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동안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몇 번씩 따로 찾아뵈면서 잔정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제가 며느리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이제 저까지 싸잡아서 휘어잡으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는 저를 보자마자 어딜 자리에 앉으려드냐며 아버님이 식사 마치신 빈 그릇을 제 앞으로 들이밀면서 밥도 다 먹었으니 저보고 이제 상정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제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 집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쳐도 이게 내 집 집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우집 집들이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먹지도 않은 밥상을 정리시키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표정 관리를 못했나 봐요. 솔직히 거기서 어머님이 한마디만 더 했다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분위기를 읽고는 뭘 상까지 치우냐고 하면서 준비한 안주도 몇 개 없다고 그 위에 그냥 술상을 바로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리 앞에는 저 먹으라고 따로 덜어놓은 음식을 몰래 꺼내다 줬는데 그 마음 씀씀이 하나만큼은 정말 고마웠네요. 예비 신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 자리에 모시겠다 말하고 도망 나왔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알고 저러는 건지 지 엄마한테 거스르기 싫은 건지 아주 모가지가 TV 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뺨을 맞고 있는 건지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요즘 TV 프로 저거 재밌다면서 무슨 돌싱들 모아놓고 커플 만들어준다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속으로 너 그러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너도 그 프로에 나가서 새로 배우자 찾아야 할 날이 올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모와 한바탕 할 뻔한 게 유야무야 되고 집들이 2차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니 막차 시간이 다 돼가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비 신우도 제가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걸 보고 저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는지 지금 가면 안 늦냐면서 제 걱정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와중에 뭘 막차를 타고 가냐고 하면서 집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데 할증까지 붙으면 못해도 택시비가 5만 원은 우습게 나오겠는데 지가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저러고 있는데 정말 누가 누구 편인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야근 때문에 늦지만 않았으면 저녁 식사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2차가 끝날 때쯤 잘 참아내고 있는 제가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까지 참아내나 인내심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아주 끓고 있는 저한테 기름을 들이부어주시더군요. 새벽 1시 반쯤이 돼서야 술자리에 신이 난 예비 신랑하고 아버님이 고주망태가 되면서 집들이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핸드폰으로 먼저 택시를 불러놓았습니다. 택시가 다 와간다는 알림을 받고 나서 저는 부모님도 걱정하시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아무리 제가 늦게 왔어도 새벽 1시 반까지 자리를 지켰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모임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예비신우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도 새벽 한참 늦게까지 버티고 있던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고 할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것마저도 모자랐나 봅니다. 저한테 가기는 어딜 가냐고 벌써부터 내뺄 생각을 하냐고 하면서 갈 거면 집들이 자리 뒷정리랑 설거지를 싹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뒷정리를 하고 가던가 말이죠. 세상에 제가 여지껏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 방 쓰시고 예비신우랑 남편이 한 방 쓸 테고 그럼 남는 방 하나에서 아직 결혼도 안 올렸는데 예비신랑하고 저보고 지금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자고간에 만회하는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 집구석 집들이 한 걸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집에 가야 하나요? 예비신우도 그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제가 뭔데 뒷정리를 하라고 시키냐고 하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서열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신우가 어쩌고 하면서 감히 며느리가 늦게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안 도와준 것도 욕을 한 바가지를 처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 다 눈 감아주고 있더니 아주 시대갈기를 우습게 안다고 벌써부터 뒷정리하는 걸 내빼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늙어서 상점 모시고 살 일이 있냐고 하시며 지금 며느리 버릇을 확실하게 들여놔야지 안 그러면 시어미가 며느리 모시고 사는 꼴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예비신우한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따지셨어요. 신우면 신우답게 며느리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신우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날 처음 보는 예비신우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제 편을 그나마 들어줬기에 사건 사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예비신우는 이 집에서 한동안 살아야 할 테고 괜히 제가 일 크게 만들었다가는 예비신우 입장에서는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테니 좋은 거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데 예비신우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뭘 참고 있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 참으면 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예비시모한테 그날부터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었습니다. 세상 어느 정신 빠진 여자가 결혼 전부터 이런 식모 대우를 당하고도 이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고. 예비신랑이 남자답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 아들 결혼 목전에 두고 뒤엎어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아들 혼삿길 망쳐놓으니까 기분 좋으시냐고 목청이 떨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뻗어있는 예비신랑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다가 5만원짜리 한 장 꺼내서 나왔습니다. 집까지 택시 타고 가는 거 내 돈 내면 아까워서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하고 말이죠. 한참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아들 주머니 뒤져 돈 꺼내 나가는 저를 보고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저한테 달려들려는 예비시모를 예비신우가 탁 나서서 막아서 주더라고요. 덕분에 별 탈 없이 예비시월드에서 탈출할 수 있었네요. 다음 날이 돼서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랑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걸 굳이 나한테 묻지 말라고 말하고 결혼이고 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돌이 들어가던 앞으로는 없는 일이니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말고 살자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제 발목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너가 그날 그 자리에서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너네 엄마 원망만 하지 말고 너부터 그 마마보이 기질 좀 고쳐먹고 살라고 충고해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있을 때 잘해야지. 다 늦어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비신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제가 많이 참아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한마디 해줘서 속이 다 후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대로 예비신우는 그동안 딸이라고 동생인 예비신랑한테 항상 양보하고 포기해야 했고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나 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인 저한테 그러실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여자라고 자기 엄마한테 무시당해가며 살아왔으니 제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 눈에 보였다고 하네요. 가족이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로서 제가 자기가 차별받아온 것처럼 당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니 아무리 가족일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네요. 그 이후로 바뀐 건 그렇게 마마보이였던 예비신랑의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그 뒤로부터는 척지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성격에 얼마나 그렇게 어머님 등지고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10월도 입장권을 제 손으로 제 돈 내고 끊었다가 수수료 조금 들었지만 반품하고 유턴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예비신랑의 내로남불식 효도에 지쳐서 헛된 기대는 그만하려고요. 예비신랑은 저보다 1살 연상이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시간제 강사를 하면서 운동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장소를 대여해서 일정의 수수료 형식으로 자리세를 내고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수강생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타고 꼭 제가 아니면 안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강의료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을 매달려서 하지 않아도 한 달 제가 사는데 지장 없고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어요. 제가 마음먹고 일을 더 한다면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못지않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워라밸을 찾아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벌이 자체는 중견급 기업 다니고 있는 예비신랑에 비교하면 제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벌이는 제가 하기에 따라 더 많아지기도 하는 제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 벌이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결혼 이야기하면서 자기 월급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다 보니 제 체력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돈을 벌기보다는 어차피 집안일하고 살림은 누군가 해야 하니 제가 돈을 덜 버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불만이 없고 이해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제 남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서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랑은 반대로 아버님께서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시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연년생인 여동생과 둘이 힘들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직도 현역에 계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먼저 떠나시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쭉 외가와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왔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친가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는데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갔으니 어머님의 시댁에서는 어머님을 포함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걸 보면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외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는 하지만 저희 친가나 외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당시에 보호가 필요할 만큼 어렸던 저희 때문에 아버지는 종사하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를 돌보면서 밤에는 저희를 맡겨놓고 일을 하셔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녀와서 동생 돌보면서 제 앞가림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셔야 했고 덕분에 아버지는 남들보다 빨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건강 상태로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여유롭게 벌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상
제가 항상 제 남동생에게 양보를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동생에게 양보하는 건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누나로서 제가 당연히 희생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장학금을 비교적 받기 쉬운 운동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남동생이 공부를 워낙에 잘하기도 했고 집안에서도 적어도 제 동생에게만큼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물심양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양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이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양가 어른들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했던 신혼집 또한 둘이 모아놓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껴서 형편 닿는 한 가장 적당한 집으로 구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처럼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건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고 그냥 어디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나 예비신랑 두 사람 다 월급을 받고 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비신랑은 자기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포함해서 돈을 어느 정도씩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남자친구가 조금 더 많았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드리던 걸 결혼했다고 그만 드릴 생각도 없었고 어느 한쪽만 드릴 생각도 없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남자친구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었지요. 심지어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집값까지 내린다 어쩐다 하는 말이 있는 마당에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자가로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때문에 이자가 오른 부분이 가장 타격이 컸어요. 돈을 2중 3중으로 내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하나요? 제 외삼촌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지원하시게 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따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외삼촌이 살던 집이 빈집이 되게 되었고 원래는 그동안 세를 놓을까 싶었는데 외삼촌이 항상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크게 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못해준 거 해준다는 느낌으로 외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가 딱히 더 내야 할 건 관리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 10년 묶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신랑도 제 덕분에 한숨 돌렸다는 식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이젠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없으니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양쪽 다 홀아버지, 홀어머니인 부분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없는 형편의 결혼을 할지라도 양쪽 어른들께 하던 건 그대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뜬금없이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있다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난데없이 저에게 이제 장인어른께 돈 드리는 건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기분이 나쁘게 들렸다기보다는 놀라움이 더 앞섰어요. 왜냐하면 예비신랑도 어머님께 돈을 드리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각자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그런 말을 꺼낸 예비신랑의 참뜻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니 부모님께 드리고 있던 지원을 끊어내자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의 반응에 예비신랑은 자기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인어른, 즉 저희 아버지에게 드리는 돈은 그만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저희 아버지는 아직 현역으로 일도 하시고 계신데 굳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제가 돈까지 드릴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저희 외삼촌 때문에 집값으로 돈 나갈 일이 없어진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외삼촌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그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데 하루빨리 돈을 모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비신랑의 말은 저희 아버지께 지원하고 있던 돈을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소리였고요. 솔직히 예비신랑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였습니다.
외삼촌이 돌아오시면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사실은 맞는 소리이기도 하고 저도 뼈가 저리도록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하고 있던 효도를 그만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남자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게 싫으면 예비 신랑 본인도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는 생활비를 끊어내기로 하고 그 후에 저한테도 같은 제안을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드리는 돈은 힘든 와중에도 건강 잃어가며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돈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어머니께 드리는 돈을 중단하고 나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줬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희 거절에 그래도 장인어른이 계속 일도 하고 계시고 저희 집에는 처남도 있지 않느냐 하고 따져묻기 시작하더군요. 제 남동생은 이제 막 학업이 끝난 상태이고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이 되지도 않은 제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도 동생이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희 집과는 반대로 남자친구 집에서는 동생인 예비신우가 양보를 해서 남자친구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예비신우는 20살이 돼서부터 미용 쪽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상당하고 벌이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와 장인어른의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을 바꿀 생각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예비신우와 제 남동생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기 동생은 앞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 어머니의 경제적인 부양은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여자인 제가 시집을 오는 거니 제가 아버지를 더 챙길 필요 없이 이제는 제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면 되는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도 안 한 제 동생이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홀아버지 부양까지 하고 있다면 제 동생은 결혼을 어떻게 하겠나요? 자기 동생은 시집 가야 되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제 동생은 남자니까 어떻게든 하라고 하는 말이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 당신도 어머님에 대한 지원을 그만둔다면 그때 가서 나도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이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부린다면서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하며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답이고 제 말은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래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더는 기분이 나빠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건지 마저 설득시키려는 건지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기가 10번 정도 연속으로 울리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예비 신랑이 걸어온 전화는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연락이 두절이 되니 오죽 답답했는지 어떻게 제 시간표를 알고 온 건지 마냥 죽치고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체육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1시간은 밖에서 기다렸을 텐데 기다린 성의를 봐서도 예비 신랑이 무슨 말이 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는지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업이 있어서 출근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예비 신랑한테 근처 카페에라도 가서 1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가니 예비 신랑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은편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신랑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랑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자기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며 계획이랍시고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기 엄마는 용돈을 계속 줄 테니 너네 아버지한테 주던 돈은 그만 주라고 하는 말보다 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신랑이 해결책이라고 꺼낸 이야기는 아예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테이블 안쪽에 정리되어 있던 의자를 빼느라고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들은 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신랑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합가를 하자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셋이서 알콩달콩같이 살자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심이었어요. 합가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어머님이 우리와 같이 살게 되면서 집안일이나 살림을 어느 정도 도와주실 테니 그만큼 저희 집안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집안일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제가 수업 몇 개를 더 잡아서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더 하면 달에 버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저는 그 늘어난 벌이로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어머님에게 집안일 해주는 월급 마냥 제가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께 돈을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매번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로남불 자기만 효도하려고 하는 개수작을 넘어서 이번에는 아예 저한테 대리효도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지막히 그럴 거면 아예 신우도 데리고 살지 그러냐고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더니 진짜 그래도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외삼촌 집이 방에 3개이니 안방은 어머님들이고 제일 작은 방은 자기 여동생이 쓰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남자친구 하는 꼬라지가 점이 가경이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집안일은 못 도와주지만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걸 시키겠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그렇게 크게 도와주는 게 아니니 한 달에 한 20만 원만 용돈하라고 주면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지 식구들 줄 돈을 제가 번 돈으로 털어먹으려는 계획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냥 연기하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악덕며느리, 악덕새 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듣자 하니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말만 늘어놓길래 오죽하면 제가 속으로 혹시 저 중에 하나만 내가 오케이 하도록 저런 어이없는 말만 주르륵 늘어놓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인가도 싶어서 저도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신우까지 들여서 살자는 이야기하는 거면 어차피 방도 3개인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냐고. 나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 모시고 동생 데리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결혼을 뒤집어버리겠다 하는 생각보다 예비 신랑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가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곰곰이 생각하는 척을 하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돈을 벌고 계시니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예비 시모와 신우 생활비를 하면 딱 좋겠다고요. 그런데 또 한 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도 천안까지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면서 처남은 그냥 독립시키면 안 되나?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 동생은 또 뭐 때문에 같이 못 살겠냐 하니 그래도 예비 신우랑 제 동생이 장성한 두 남녀인데 한 공간에 있다가 겹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는 이제 자리도 잡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처남은 지금 직장도 없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 여동생을 넘보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 신우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나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우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손아랫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비 신랑하고 연년생이라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도 경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겨있는 것처럼 신우도 똑같이 20살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현재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상황이 돼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제 동생은 이제 27돼서 공부를 마치고 취직 준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예비 신랑 다니는 정도의 회사에서는 제 동생 데리고 가고 싶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먼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제 동생을 지 여동생에 비할 게 안 된다느니 조건이 딸린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비 신우라는 특이한 조건을 떠나서 저도 제 동생이 저랑 동갑내기 여자를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온다면 기분이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끝까지 자기는 관대하고 자기 가족들은 도와줘야 하고 처가와 시가 차별을 두지 않고 양가에 잘한다는 식으로 씨알도 먹히지도 않을 연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도 충분히 정이 떨어졌을 텐데
예비 신랑이 덧붙인 한마디에 저는 이 결혼을 완전 쪽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처남이 자기 여동생을 꼬셔가서 겹사돈이 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발칙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사는 건 넌센스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하실지라도 남자이고 혼자 된 지 오래되셨는데 혹시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혼자 아주 아침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에는 지 엄마랑 여동생만 같이 합가해서 사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벌어오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엄마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없다나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커피 잔을 들어서 예비 신랑 얼굴에다가 있는 힘껏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것도 있고 애초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다 보니 웬만해선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나는 내 가족 챙겨야 되지만 너는 너네 가족 챙기는 거 아까워서 못 보겠다고 하는 심보로 다 안 된다고 나서는데 양보하고 타협할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예비 신랑은 얼굴에 커피를 뒤집어 쓰고 얼이 빠져서 자기가 홀랑 젖어 있는 꼴을 보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도 나쁘끄러워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마신 게 아이스커피라서 천만다행인 줄 알라고 뜨거운 커피였어도 얼굴에다 냅다 뿌렸을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나왔어요. 카페 밖을 나서는 저를 감히 쫓아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시원한 커피 맞고 정신이 확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커피를 끼얹은 건 정신 차리고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었어요. 예상한 대로 남자친구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전제 조건이고 제가 결혼 후에도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걸 허락해준다 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쏘아붙이고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입맛에 맞게 허락을 해주든 말든 하라고 했습니다. 기어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빌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제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밖까지 쫓아나와서 한 번만 더 집 근처나 제 근처에서 얼씬대면 말로는 안 끝날 거라고 강하게 나오니 예비 신랑은 잔뜩 겁을 먹고서는 정말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안전이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 당신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파혼하게 된 거 아니냐며 책임감을 느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제 발로 고생길 10번 했는데 극적으로 유턴하고 나와서 천만다행인 거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유턴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말하시면서도 끝까지 쓴웃음을 지우시는 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당신이 부족하셔서 제가 파혼하게 된 거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예비 신랑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그 자식 솔직히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렸으면 좋겠고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 놓지 못해서 만나는 족족 안 좋게 끝나버리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지쳐서 혼자로 지내겠지만 제 가족들을 자기 가족 챙기듯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똥차가 가고 벤츠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만나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